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이진동의 속터뷰. 오늘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권연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이런 후원으로 운영되는 그 시민운동 단체죠. 네네, 인권단체, 시민운동 인권단체입니다. 네. 그 활동 폭이 굉장히 넓으신 것 같은데 오늘 오셨으니까 네. 인권연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한번 저희는 해주시면 1999년에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만 25년 됐습니다. 네. 원래 만들 땐 두 가지를 좀 해보자. 네. 경찰, 검찰, 국정원, 감옥, 군대를 감시하고 네. 이들 공통점이 국가기관이잖아요. 또 권력의 권력기관. 크기가 좀 다르게 낮은 권력기관이고 피해자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동안 네. 인권 침해 당한 피해자들 네. 그 피해자들을 돕고 또 감시하고 피해자 돕는 데서 멈추면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 기관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 네. 대안을 내놓는 일 네. 이걸 이제 한 축으로 하고 다른 한 축으로는 인권 교육을 활발히 해보자 해서 만들었는데요. 25년 동안 대체로 저희가 생각했던 창립 목적에서 벗어나진 않았는데 네. 살다 보니까 뭐 다양하게 하게 됐어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똑같은 액수를 매기기 때문에 네. 부자들에게는 유리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제도에서 벌금형을 좀 합리화하자, 공정하게 하자. 네. 재산 소득 비례 벌금제 또는 네. 일수 벌금제, 날짜 숫자로 매긴다고 했어요. 네. 일수 벌금제라고도 하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는 캠페인을 오랫동안 했는데 네. 정부나 국회가 뭐 관심이 없어서요. 네. 이 제도, 재산소득 비례 벌금제는 유럽의 경우에 네. 핀란드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요. 네. 핀란드가 이 제도를 시작한 게 1921년이에요. 아, 네. 2024년에 대한민국이 1921년에 핀란드가 했던 걸 못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소득이나 재산을 국가가 아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네. 시대이고 네. 근데 안 해주더라고요. 정부도 안 해주고. 특히 놀라운 건 지난번 대통령 하셨던 분은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네. 그래도 안 지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장발장은행은 벌금 못 내서 네. 감방, 징역을 네.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 급한 사람들에게 우선 벌금을 대출해 주는 거죠. 네네, 빌려주는데 조건이 좋아요, 저희가. 무담보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아, 예, 무이자입니까? 네. 예. 그래서 돈이 그렇잖아요. 300만 원을 한 달 내에 완납해야 돼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으면. 네. 그러면은 당장 300만 원 만들긴 어려워도 뭐 이를테면 25만 원씩 12달에 걸쳐 만들어 봐라 하면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네네. 저희가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무이자로 빌려드리되 저희한테 나눠 갚으시면 되는 거죠. 300만 원을 30만 원씩 10달, 네. 25만 원씩 12달. 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금 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벌금 받는 사람은 연간 한 60만 명 60만 정도 명. 되고요. 근데 이제 이 가운데 이제 부담을 못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출을 해 주는 거죠. 네네네. 저희가 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도와드릴 수는 없는데 예. 저희가 특히 관심 있는 건 벌금 못 내서 감옥에 실제로 갈 것 같은 사람들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냐 감옥에 가면 안 될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한부모 가정의 엄마나 아빠. 네.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하죠? 뭐 이런 그렇죠. 거. 어르신을 네, 혼자 네. 모시고 있으면 어떡하죠? 또 또 뭐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 안 좋은 일이지만 네. 너무 젊은 사람들, 뭐 20살 남짓의 젊은이들이 벌금 못했다고 감옥에 가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 개인에게도 되게 나쁜 일이거든요. 장발장은행은 2015년부터 15년부터. 했고요. 인권연대는 1999년부터 네네. 했습니다. 그러면 이 혜택 받은 사람도 꽤 되겠네요. 뭐 한 1,400명 정도에게 돈을 빌려드렸죠. 네. 그분들은 다 회수는 잘 되는 네, 거죠? 잘 갖고 있고요. 또 네. 저희가 가난한 분들에게 돈을 빌려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네. 기존 은행처럼 뭐 이렇게 빳빳하게 하진 않고요. 네. 기한 내에 돈을 못 갚으시면 저희가 다시 인터뷰를 해요. 네.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30만 원씩이 어려우면 네. 10만 원이라도 갚자.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은 5만 원씩 해서 갚은 분도 있어요. 네.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래도 다 갚아줘야 저희가 또 다른 분들에게 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보통 지금 그저 벌금이 그러니까 하루당 10만 원 정도 해당이 감옥 되는. 갈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감옥 갈 때 그렇게 하죠. 환영 유치라고 형을 네네네. 바꿔서 유치시킬 때 네. 일당을 10만 원 정도 쳐줍니다. 아, 그럼 벌금을 만약에 못 내고 있으면은 그 네. 가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300만 원 벌금을 못 냈으면 30일 동안 그렇죠. 감옥에 10만 원씩 갇혀야 해서 돼요. 30일을 네. 살아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황제 노역. 네네. 있었죠. 네. 그런 경우는 몇 억씩 하루 이렇게 쳐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감행해 그렇죠. 줬잖아요. 근데 예. 그런 경우 이게 벌금을 못 내면 징역을 가잖아요. 노역을 가는데 네. 노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법률로 3년 이내에 노역을 해요. 네. 그러면 벌금 액수가 많으면 이를테면 100억이다 하면 그거를 하루에 10만 원씩 하면 3년 넘어버리니까 안 되지 않냐. 네. 뭐 설득력이 있죠. 그러면 3년에 맞춰서 해주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2달, 3달이 끝나게 네. 뭐 하루에 3억씩 한다든지 까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이건 뭐냐, 이건 정말 황제 노역 아니냐. 네. 일당이 3억 원이 되니까 네. 또는 5억 원, 10억 원짜리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소득 재산 비례는 재산이 많으면 벌금을 더 많이 내도록 네네. 하고 적은 사람들은 더 적게 내도록 그렇죠. 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형벌이라는 게 어차피 고통을 주는 거니까 고통의 네. 크기가 비슷했으면 좋겠다. 독일은 형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가난한 사람은 하루가 1유로예요. 네. 근데 부자들은 얼마냐면 3만 유로입니다. 그러니까 3만 개의 분위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현실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우리는 똑같은 액수니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인권운동이다 보니까 워낙 또 활동 폭이 넓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최상병 특검 문제 이런 문제 있고 저희들이 이제 또 뉴스버스에서 보도했던 휴대폰 불법 사찰 문제 네. 이런 건 다 인권이나 어떤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그렇죠. 문제잖아요. 네, 저희가 했거나 또는 네. 하고 있는 일들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그 최상병 그 순직 사건 네. 그 수사외압 문제 이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특검이 곧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뭐 지금 기존의 수사 구조를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 못한다는 게 확인되고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네. 또 하나는 실제로 어떤 건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대통령실이 깊숙이 개입해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네, 네. 대통령실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기관이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고 네. 그건 야당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다수의 시민들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죽은 사람이 의무 복무를 하기 네, 위해서 징병제 국가에서 의무 복무를 하기 위해서 군에 간 젊은이였거든요. 네. 군에 간다는 건 군에 갈 만큼 건강했다는 거고, 그렇죠? 군에 갈 만큼의 나이가 됐으니까 부모가 또 공동체가 그렇게 키운 거 아닙니까? 네. 건장한 청년으로 네. 그 청년이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죽었거든요. 네, 네. 일종의 뭐랄까 해병대의 공치사 때문에 죽어간 거잖아요. 네. 국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언론 플레이 때문에 죽어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진상이 뭔지, 네. 또 죽음 이후에 왜 책임자들은 책임지지 않는지 네. 그 과정에서 수사 무마가 있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니까 네. 이건 특별한 수사 구조를 만들어내서 네. 이를 통해서 수사하도록 해야죠. 근데 사실은 이거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었는데 지금 완전히 꼬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외압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그걸 규명하자라는 게 지금 논란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이게 어려워서 특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아까 말했던 대로 외압 굉장히 큰 권력이 이게 뒤에 버티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것 때문에 지금 특검이 아니 필요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사실 책임진다면 네. 뭐 거기 대대장도 있을 거고 또 위로는 아마 사단장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대통령이 뭐 대통령실에서 경로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네. 그런 식으로 책임 물으면 어떡하냐 네. 해가지고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그럼 국민들 네. 입장에서는 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현행 수사 구조에서 그게 확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어렵다. 공수처를 위한 수사, 공수처를 통한 수사를 네.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공수처가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수사 역량을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네, 인력도 맞습니다. 적다. 네. 그다음 지금 뭐 지휘부도 공백 상태인 거고요. 네. 어떤 기관이 성과를 내려면 그래도 전문용어로 짬밥이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네. 축적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그게 부족해 보여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통한 진실 규명도 무망해 보이니까 네.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는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그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제 공수처에 소환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공수처의 역량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공수처가 이거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건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기되는 의혹들이 대통령실인데 대통령실을 향해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이 또 상당히 어떻게 회의적으로 보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징병제 국가에서 의무복무하기 위해서 군대 간 젊은이의 죽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하셔요. 네. 남의 일 같지 않고 네. 우리 집 아니면 우리 옆집 문제처럼 여기거든요. 네. 그럼 정치라는 게 뭡니까? 국민들의 뜻을 어떻게 잘 따를 거냐, 어떻게 쫓을 거냐가 네. 정치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가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최상병 문제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네. 진실을 밝혀라라는 게 국민적 요구예요. 따라가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국민의 명령.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 말씀해 주신 것 그게 같은데. 총선 때 드러난 거죠. 그렇죠. 네. 총선 때는 총체적으로 김건희 특검을 하라는 얘기, 그리고 최상병 순직 사건, 유해 의혹을 규명하라는 이런 것들이 다 민심으로 표출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네. 근데 이 의혹의 핵심, 어느 부분일까요?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 네. 과연 수사 무마했느냐가 핵심일 거고요. 네. 좋은 일은 아닙니다. 유감스럽지만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될 겁니다. 네. 자, 조금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제일 그런 게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있었잖아요. 해병 네. 1사단장. 이 부분에 처음에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이 혐의가 특정이 돼서 사건을 이첩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넘어갔다 다시 회수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나중에 결국 임성근 사단이 빠졌잖아요. 네. 이 부분 하나하고 국방부 장관의 그 결재했던 것이 뒤집어지는 과정. 이 두 부분이 아예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도 좀 천만다행인 게 그전에는 군대에 대한 모든 수사권을 군사 경찰이 가졌거든요. 헌병이라고 네. 하죠. 그런데 이제 군대 일을 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군대에서만 알아서 하는 건, 특히 생명과 관련된 것까지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군형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수사 주체가 민간 경찰이 됐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조사를 한 걸 이관할 수밖에 없고, 네. 이관했던 걸 다시 돌려받고 뭐 이러니까 과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네, 과정에서 네, 네. 빈틈이 보이기 시작했고, 네. 그러니까 외압 또는 외압에 준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던 거죠. 네. 천만다행인 거고요. 그렇게라도 죽음의 진상에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던 건 다행인데, 그렇다고 뭐 지금 밝혀낸 건 특별히 없죠. 네. 그러니까 그 임성근 사단장 구학이다. 그랬죠. 예. 네. 이렇게 지금 아니, 그리고 보인 거잖아요. 윤석열 정권의 일관된 태도 같아요. 네. 이태원 참사도 네. 국민들이 굉장히 놀랐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테면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사 정권 때만 하더라도 그런 인명이 희생되는 사건에서는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 물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들도 그런 책임을 다하겠다고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고, 네. 그런데 이태원 참사에서는 결국 뭐 형사적인 책임이건 정치적인 책임이건 책임지는 사람들은 저 일선에 말단 정도가 네. 있는 거고, 뭐 경찰로 치면 일개 경찰서장 정도, 뭐 네. 부청장 정도 이런 상황에서 맴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단장 같은 저 높은 분은 병사 하나 죽었다고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로 이야기도 나오고 네. 또 수사 무마 이야기도 나온 거 아니냐라고 네.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럼 네.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줘야 되고 또 입증을 해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의혹들이 이제 파생해서 제기되는 네. 게, 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설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세력과 연계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거는 뭐 어떤 사람의 바람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 국민 다수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 네. 그래서 대통령은 정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 부인, 뭐 또는 장모 네. 이런 분들의 범죄를 은닉하고 감추는 게 역할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네. 아주 심각한 위기 신호입니다. 네. 그렇죠. 아이고, 매우 죄송합니다. 심각한 위기 신호죠.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의심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예. 단순히 아까 그런 그 정치적 책임이나 위에 그 윗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이나 형사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어떤 태도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손바닥에 뭐 왕자 쓰고 다니고 그리고 무슨 무속인의 뭐 조언을 듣고 있고 조언 정도가 아니라 무속인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의대 정원이 왜 네. 2,000명 증원돼야 되냐 천공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은 네. 분들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대통령이 그런 빌미를 반복적으로 제공했던 거죠.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이게 이제 대통령 영수회담 이재명 네. 대표 영수회담에서 어떤 의제로 논의되다가 이렇게 계속 실무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조건 없이 응하겠다 그래서 지금 돌파구가 열렸단 말입니다. 그런 걸로 볼 때는 이 최상병 특검도 대통령실은 상당히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만약에 날짜는 5월 2일 본회의 처리하겠다.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거부권 행사가 될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거부권 행사하겠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근데 야당이 이 특검을 처리하는 것, 특검법을 제정하는 건 야당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야 네. 되는 거고요. 네. 따르지 않으면 야당이 심판받는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은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했지만 앞으로 선거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국민들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정확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은 선택의 폭이 좁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의를 담아서 민의를 반영한 영수회담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민의라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되고 주요 참모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뭐 짐 싸고 집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 또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현안들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완강히 거부하겠죠. 그러면서 네. 수를 찾으려고 하고 네. 그것이 지금까지 실무 협상을 난항으로 이끌었던 네.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거부권이 행사되면 이번 국회에서 또 야당은 야당대로 아까 국민의 명령 그리고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 이걸 또 처리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전망, 재의결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2결에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해가지고 뭐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거라고 보이진 않아요. 네. 그럴 만한 분들이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찬성하겠다. 아니 근데 그분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네. 야당 아닌 다른 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도 중요한 게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 네. 임명은 다 대통령이 하게 되는데 네. 통상 이 권력을 염두에 든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아닌 정당에서 추천하도록 하거든요. 네. 민주당이 이 정하는 특검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네. 그건 아닌 것은 찬성하겠다 뭐 이렇게 말이 바뀔 가능성이 높죠. 아니 저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원안은 아니었다 내가 얘기하는 네. 최상병 특검은 이라고 빠져나갈 의원들은 여럿 있어 보여요. 네. 근데 실제로 이런 결정을 할까 아직 임기가 3년 남은 정권을 두고 네. 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이를테면 그런 결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랬을 때 후폭풍이 네.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죠. 그- 국민들은 네. 의회에서 야당에게 다수 의석을 만들어 줌으로써 여태까지 묶였던 거, 풀리지 않았던 거를 좀 풀어보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잖아요. 그럼 국민들의 선택은 뭘까요? 우리가 풀어야 되겠다 하고 네. 이제 전면적인 정권 퇴진 투쟁이 전개될 거예요. 네. 네. 저는 그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왜냐면 소모적이잖아요, 되게. 또 상처도 맞습니다. 많이 네. 주고받고, 네.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현직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대한민국이 민주 국가로서 면모를 과시한 측면도 있지만, 사실 그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앙금도 남기고 네. 또 상처가 되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물론 인용은 안 됐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도 그렇고, 네. 근데 우리가 일정하게 하나의 방향으로만 치닫게 될까봐 좀 걱정도 돼요. 네. 하여튼 여야가 그렇게 가지 않도록 그렇죠. 힘과 지혜를 그렇죠.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그 거부권하고 이게 아까 그러면 결국은 이게 재의결되는 상황, 그래서 무산되는 상황까지 간다면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나오는 네. 수밖에 없다. 그렇죠. 퇴진 운동이 본격화할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약오르거든요. 이렇게 판을 차려줬는데도 네. 이렇게 할 거냐라고 화가 나겠죠. 그런 상황이 예상되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잘 모르겠어. 그러기에는 네. 정권이 많이 남아서. 네. 네. 그리고 국회의원 된 지 얼마 안 됐고요. 네. 근데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겁은 나는 모양이에요. 낙선자들 모아서 네.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그 부분은 이제 그 낙선자 중에서도 이 못 들어오지만 지금 표를 갖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 그 낙천된 현역 의원들과만 만났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표가 되는 사람들만 만났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윤석열 네, 대통령의 맞습니다. 선택이. 네, 네. 그러니까 낙천된 사람도 있거든요. 낙선 아니라 네. 선거에 뛰어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네. 사실 당의 중요한 VIP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고 그래서 누군가와 뭐 격려를 하거나 또는 뭐 쓴소리를 듣는다면 낙선자 전체여야 되는데 네. 범위가 다르다는 건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국회 상황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화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방어막을 치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그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는 부분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젠가요? 여의도 연구원 주최로 그 토론에 있었는데 네네. 거기 보면 제일 진짜 참패 원인은 대통령한테 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이 민심을 무시할 수 없을 거라는 저는 판단을 하는데 네. 한번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그래야죠.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넘어가서 그다음 최근에 이제 검사실 술 파티 논란으로 그렇게 지칭되는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건데 그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그 술판 이제 그 분야에서도 또 잘 아시잖아요. 법무부 교정본부의 정책위원 이런 어떤 경력이 있으시죠? 그거를 제가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한 번도 문재인 정부까지 한 번도 안 빼놓고 했거든요.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만 못했습니다. 네. 오래 한 거죠, 되게. 네. 그렇네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교정본부, 그러니까 그 교정시설이라든가 네. 그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아실 것 네네. 같은데 그 이제 막 검찰하고 이쪽하고 지금 공방이 계속이 됐었어요. 검찰은 황당한 주장이라 그랬고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검찰 출입 기자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신빙성이 아니라 네. 더한 일도 가능하죠. 얼마든지 네. 가능하죠. 네. 일단 그 전에 가장 큰 문제가 구속 피의자의 경우에 구금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 구금한 이유가 뭐예요?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도망의 염려 때문에 인간으로서 굉장히 본질적인 권리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거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이 도망하면 안 되잖아요. 네. 실체적 진실 발견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가둬놓은 건데 이 가둬놓은 사람을 검찰이 수사한다고 빼내는 거거든요. 이것부터가 잘못된 일이에요. 네. 네. 경찰은 어떻게 하냐면 구치소에 가서 조사를 해요. 네.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 경찰 입장에서 네. 예를 들어서 공범이 많고 또 뭐 다투어야 될 증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구속된 피의자를 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이런 데 불러서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합니다. 네. 네. 아, 다르죠. 그런데 네네. 검찰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부르는 거죠. 그냥 당일로 불러요. 네네. 전날 부르기도 하고 네. 누구 좀 데려와 이래요. 네. 그럼 데려다 줘야 돼요. 네. 그러면 도망의 염려가 커져서 문제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수용되어 있는 구속 피의자 같은 경우에 수용자도 그래도 인권이 있거든요. 운동도 한 30분이라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런 걸 아무것도 못해요. 네. 또 접견 교통권도 방해되는 거예요. 접견을 못하죠. 음. 가족이 와도 못 만나고 아니 검찰청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변호사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속돼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압박이 되는 겁니다. 부르는 거요. 네. 네. 아니 왜냐하면 어머니가 면회 오셔야 되는데 어머니한테 네.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구속 피의자가 네. 핸드폰도 없고 편지를 쓰면은 며칠 네. 만에 가니까 네. 네. 어머니가 뭐 저 부산에서 광주에서 올라오셔서 헛걸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구속 피의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네. 참담하죠. 네. 그래서 자주 불러요, 더. 네. 불러뽕도 하고, 불러뽕. 불러뽕. 예.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 비둘기 태운다고 네. 했는데, 불러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저 검사실
저 복도 앞에 앉혀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갑 채워놓고 네. 지나가다 보셨죠? 못 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저 기자들 다니는 동선이 좀 다르긴 한데 하여튼 그래도 불러뽕이라는 건 알죠. 그렇죠. 불러가지고 그냥 구치감에 계속 대기시켰다가 네. 그냥 다시 들여보내고 네. 매일 이렇게 해서 그 무력화시키는 그렇죠. 거죠. 하루 네, 이틀 네. 사흘만 하면 네. 사람들이 굉장히 겸손해져요. 네. 왜냐하면 저쪽이 자기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어머니를 매일 만나는 사람은 하루 안 만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아닌데 몇 달 네. 만에 특히 몸이 갇힌 상태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거면 네. 매우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파고드는 거죠. 네.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잘해주는 방법도 여럿 있죠. 아니 수사하다 곰탕도 사주고 예. 그다음에 냉면도 사주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서 사주는 건 뭐 굉장히 비상식적이지만 네. 검사실 안에서야 뭐든지 사줄 수 있죠. 네.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이게 사법 붕괴 시도라고 이렇게 이제 격한 반응을 보였는데. 저야말로 격한 반응을 하고 싶은데 네. 저 사법붕괴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니 검찰이 사법기관입니까? 네.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그렇죠. 네. 마구잡이로 주장하는 게 준사법기관이에요. 준사법기관, 사법기관이 아니니까 네, 준사법이잖아요. 네, 네. 수사기관이에요. 네, 네. 공소기관이에요. 네. 수사기관이 지금 국민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아무렇게나 해왔고 네. 자기들의 수사편을 위해서 교도관들한테 엉뚱한 짐을 부과했고 수용자들을 괴롭혔고 구속피의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한 게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데 네. 이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네. 그러면 둘러봐야죠. 네. 어디다 대고 뭐 사법붕괴라는 표현을 씁니까? 아니 저는 이거는 네. 검찰총장도 좀 금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에. 네. 사법이 어떻게 붕괴되고 있어요. 이거를 네. 통해서. 하나도 붕괴된 게 없어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 자기들이 사법 시험에 합격했다고 그래서 네. 사법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여러 모여 있는 곳은 사법기관인가요? 그럼 변협도 사법기관인가요? 네. 변호사 사무실도 사법기관인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처럼 네. 검찰총장의 말도 어법으로도 안 맞아요. 말이 안 돼요. 또 하나 처음에 이게 제기됐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교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만 갖고 있는 사람도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다고 수원지검에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옆에 계속해서 지켜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로 그렇죠. 얘기한 거죠. 근데 지금. 말이 안 되죠. 교도관이 네네. 어떻게 옆에서 지켜봐요. 옆에서 지켜보지 못해요. 밖에 나가 있고요. 교도관 대기실에 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니 교도관이 구속 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조사받는데 입회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눈치 없이 있으면 네. 나갔다 오세요. 바람 쐬고 오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 출입 기자로서 그런 거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봤잖아요. 그렇지 아니 않습니까? 그 교도관이 그 조사하는데 서 있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예, 기자도 그 조사할 때 뭐 옆에 갈 수는 없지만 네네네. 네. 아니 지나가다가 못 본 것 같아요. 뭐 네. 어떤 부장검사나 메토 검사를 만나러 갔다가 조사하는 장면을 볼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럼 그때 이게 구속피의자인지 아닌지 너무 빤히 보이고 옷이 다르니까 그 사람 옆에 교도관이 있느냐? 언제나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뻔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이때 써야 될 말이 적반하장이에요. 네. 그럼 충분히 이제 검사실 내지는 그 검사실의 어떤 빈 방에서 그런 어떤 술도 놔두고 이렇게 연호여 안주에다 이렇게 술을 마실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지금 그 검찰은 이제 입회한 변호사 그리고 교도관 그리고 이걸 다 조사를 했더니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 김성태 또 쌍방울 회장도 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 김성태 회장 그 밑에 부회장이랑 같이 마셨다고 그랬는데 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재판에 출석하면서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김성태란 분은 이화영 씨랑 대척점에서 지금 네. 법정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인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김성태 씨는 그 쌍방울 회장이긴 하지만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이 참 뭐 삼류 영화에 나오는 거랑 비슷한 네. 분이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분이 상식을 얘기하니까 좀 곤혹스럽습니다. 그럼 그분이 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가요? 전문성이 있나요? 교정 행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는 소리에 전 더 놀라운 게 김성태란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해가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왜 언론이 그걸 다루죠? 네. 마치 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뭐 심판관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상식이 아니라면 상식이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저는 네,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언론 네. 보도가 되게 유감스럽다고 생각해요. 네, 예. 검찰은 잘못했으니까 회유를 들켰으니까 안 올라라고 움찔한 모습이고, 그렇죠. 근데 김성태 씨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제가 불만 중에 하나가 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건데,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네. 조사 권한이 있어요. 조사도 진정받지 않더라도 직권조사도 할 수 있어요. 직권조사. 네. 그 다음에 어떤 현장도 다 가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못 가게 하면 조사 방해죄라는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도 결의해가지고 그 수원지검에 대해서 조사하면 되죠. 그렇네요. 그러면 기초적인 사항들을 맞춰볼 수 있거든요. 네. 진술은 어떻게 할 거냐면 보나마나 짜맞힌 진술을 할 거잖아요. 네. 지금 법무부 차원에서 교도관들의 진술을 통제하지 않을까요? 일사불란한 계급 조직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통제하고, 지금 어떤 교도관도 언론하고 인터뷰 못 할 겁니다. 네. 네. 평소에 뭐 친한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고 있고요. 당연히 저희도 뭐 몇몇 교도관들한테 연락해 보니까 아유, 이럴 땐 연락하면 안 되시는데 네, 라는 네, 거죠. 네. 그건 정말 진심이잖아요. 그리고 법무부란 조직이 뭐 교도관은 교정법무로 따로 떼어져 있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 차관의 지휘를 받는 하나의 그렇죠. 부서일 뿐이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뭐 교정청이라고 외청으로 나와 있으면 조금 자율권이 생길지 모르지만, 네. 지금 법무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검사들에게 100% 순도로 네. 장악돼 있거든요. 장악돼 있고 지배받고 있고 그런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네. 검사들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이제 수원지검이나 대검에서 내놓는 근거라는 것들이 네. 하나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교도관 5천 명을 놓고 조사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몇십 그렇겠죠. 명이다 이걸 네, 숫자를 나열할 네, 필요가 없는 네. 거고요. 내부에서 그 입 맞춰 갖고 나오는 그럼요. 거를 어떻게 믿겠느냐 네, 이런 네.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국가인권위원회 이 직권조사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이 인권위원회 왜 안 움직일까요? 안 이게- 움직인 지 오래돼가지고요, 그 조직이. 네. 아니, 그러니까 관료화되고, 그 다음에 인권위원장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받은 사람들인데도 안 움직인 지 오래됐고, 문재인 정부 네. 때도 잘 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탄할 노릇 중에 하나가, 교도소에 가면 진정함이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수용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면 거기다가 진정서를 넣게 되어 있는데, 밀봉된 형태고요. 그거를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교도소를 다니면서 수거해야 되는데, 네. 이걸 수거하지 않은 지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누가 수거하냐면 교도관들이 수거하니까, 일종의 군대에서 소원 수리하는데 소원 수리를 자기 부대장이 보는 거랑 똑같은 똑같죠. 거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매를 버는 행위가 되고 불이익을 음. 자초하는 행위가 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추락했어요. 그럼 그게 국가인권위원회 전달은 제대로 되는 건가요? 안 된다는 거죠. 가운데서 그냥 네네.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아니, 뭐 모르게 모르죠. 사라져 버릴 그러니까 수 진정 있겠네요.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 그렇게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 원래는 열쇠도 국가인권위 직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열게 돼 있어요. 네. 제가 국가인권위 위원장 했던 분 며칠 전에 만나서 그 얘기했더니 안 믿으시더라고요. 우리 때는 안 그랬다고. 아, 그래요? 지금 그런다고. 옆에서 제가 느껴도 설마 그럴 리가 이렇게 믿기지 않는데 네. 그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설립 목적하고 동떨어져 있고요. 그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권 현안이 되게 많잖아요. 뭐 네. 검찰만이 아니라 그렇죠. 최상병 문제도 네. 인권 현안이에요. 그럼 최상병 문제에서 이를테면 뭐 인권 단체의 모습은 두드러져 보이기도 해요. 뭐 군인권센터 같은 경우에 빨간 뭐 네. 코트가 빨간색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입고 다니는 모습도 네. 잘 보이고 그러는데 네. 이를테면 그런 굵직굵직한 인권 현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인 적이 있나요? 기사가 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뭐 기껏해야 4.16 10주년 됐다고 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뭐 서한을 발표하는 정도. 네. 이게 무슨 교황도 안 할 짓인데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네. 뉴스를 생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국가인권위 기사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노무현 정부 때 어땠어요? 뭐 이라크전 파병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뭐 정권하고도 뭐 김대중 정권 때 네. 구성돼서 어떤 면에서 같은 식구라고 볼 수 있는데도 정권하고 싸움도 마다하지 네. 않는 모습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쉽고 네. 답답한 대목이죠. 그러면 아까 이제 이런 진술 해유가 의심된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건 조사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이것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특검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일단은요,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야죠. 그다음에 국정조사 해야죠. 상임위원회에서도 하고 뭐 그다음에 국정조사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뭐 청문회도 할 수 있죠. 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상임위 활동도 해야 되고 뭐 상임위 차원이든 어떻든 국정조사도 하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진실 게임이기 때문에 진실을 가리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정조사가 진실을 가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강제 조사가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수사는 네. 강제 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법원에 영장만 발부받으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 진실을 가리는 방법이 수사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수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검찰이 주고 있습니다. 네. 수사권과 기소권과 형집행권까지 네. 다. 그러면은 검찰이 좀 나서서 단순히 위법부당한 행위가 아니라 검찰이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네. 검찰의 범죄를 조사하나요? 수사하나요? 네. 무망한 일이죠. 김학의 이 사건만 하더라도 그렇게 뭐 어쩌고 또 그다음에 뭐 99만 원 불기소 세트부터 해가지고 뭐 검찰이 이 팔이 안으로 굽는 모습을 보여준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특히 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만이나 대검도 자기 명줄이 그렇죠. 걸려 네, 있달까 네. 뭐 이런 거 이해관계가 딱 있는 거죠. 그리고 네. 검찰총장이 이미 지금 전면에 나서서 네. 뭐 다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퇴로가 없거든요. 네. 이거 특별검사를 통해서 특검 수사를 통해서 풀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답답한 게 특검을 이렇게 자주 하면 이거 되게 이상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그 얘기를 방금 드리려고 했는데 국정조사 할 거와 특검할 게 너무 많이 쌓였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진짜 뭐 무슨 K-팝 얘기하고 뭐 드라마 얘기하고 이러면서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때도 많잖아요. 네. 또 하나 국민이란 분들이 다들 생업에 바쁘고 애들 문제도 있고 어르신 모시는 문제도 있고 내가 사는 문제도 있고 각자 숙제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을 좀 냅뒀으면 좋겠는데 국민들이 계속 이런 현안에 붙잡아 놓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그렇다고 특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특검을 할 만한 사안을 네. 공무원들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정말 네. 부탁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공수처가 제대로 돌아가면 이런 게 전형적으로 공수처에서 수사할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공수처가 지금 공수처도 좀 일이 많이 쌓여 있는 것 네. 같아요. 물론 어떤 역량이라든가 진짜 제대로 어떤 그 외압을 받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느냐,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떠나서도 이게 너무 산적해서 공수처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참 이것도 특검 사안으로 갈 때 일단은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발족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 네. 그러면 일단 22대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는 일단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해야죠. 네. 해야 됩니다. 이게 그 사법을 붕괴시키려는 범죄자의 의도인지 아니면 검찰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저 회유를 한 건지 사건의 실체를 조작하는 거잖아요. 진술 회유가 아니, 있었다면. 그러니까 둘 중에 네네. 하나잖아요. 네네,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건 검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형사소송의 목적이 이 범인을 검거하고 또 저 증거를 확보하는 네. 그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만 네. 있는 게 아니라 네. 적법 절차 원리를 보장하는 것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처럼 매우 중요한 목적인데 네. 하나는 그냥 간과하고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니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도 좋다라는 태도가 조직 네. 내에 팽배해 있고 그 팽배한 태도가 무소불위의 권한과 맞물려서 정말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네.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겁이 없을 수 있습니까? 네. 그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통제를 했는데 바로 그 문제로 한번 그럼 네네. 넘어가 볼게요. 검찰청법은 검사 직무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인권 보호를 해야 된다고 돼 있고 적법 절차 준수하게 돼 있고 그리고 정치적 중립, 권한 남용 금지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돼 있거든요. 객관 의무도 있어요. 객관. 네. 네. 있는데 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진술 해유 이거는 정말 아까 말했던 그 규정들에 어긋나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휴대폰 정보를 네. 갖다가 몰래 통째 저장해 놓은 것들이 이제 발견했단 말이에요. 뉴스베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것 또한 어떤 적법 절차의 문제나 어떤 기본권 침해 문제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법 절차 원리를 보장하지 않았다, 준수하지 않았다는 정도를 벗어나서 예. 검찰이란 주요한 국가기관이 종사자들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네네.
범죄를 단속해야 될 기관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누구를 상대로 해서 힘없는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 일단이 밝혀진 거잖아요. 네네. 전체 규모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태까지 네.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 개인정보가 정치적으로 민감해서 궁금한 개인정보도 있겠지만 네. 야 어느 회사의 주식이 어떻게 될까 하는 개인정보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검사들이 그런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거다라고 말할 자신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수사를 네. 했으면 거기 휴대폰도 압수했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들여다봤겠어요. 네. 그래서 이 디넷 문제, 이게 이제 대검 서버에 아까 그런 그 개인 휴대폰 영장 범위 밖에 전자정보가 들어있는 그 휴대폰을 통째로 이렇게 저장해 놓은 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네. 이 부분이 이렇게 상당히 심각성에 비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다뤄지지 언론이나 지금 정치권에서 좀 이게 이슈화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속상한 게 언론에 오랫동안 계셨고 지금도 언론인이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출입처 제도 같은 게 네. 기자들을 너무 많이 망가뜨린 거예요. 네. 지난주에 돌아가신 홍사화 선생도 마지막 칼럼에서 굳이 법조 출입 기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기자들에 대한 당부를 해요. 그러니까 출입처에서 중요한 건 특히 검찰은 뭐 기사를 이렇게 네. 나눠주기도 하지만 하나씩 불러서 주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네. 길들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은 거의 모든 회사에서 자기가 그래도 자기 회사에서는 엘리트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부하고 법조 있죠.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없나요? 아니 그러니까 3D 부서 아닌가요? 3D요? 하여튼 뭐 저는 네. 제가 아는 언론은 몇 개 없지만 제가 아는 언론은 그런 의식이 강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검사들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뭐 밥도 좀 비싼 거 먹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기도 하고 술도 좀 약간 고급 술 먹기도 하고 골프 치러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동화되니까 검사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데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기자 이 대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네. 왜냐하면 헌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걸 왜냐하면 이건 국가범죄거든요. 조직범죄죠. 검찰. 그러니까 예. 국가범죄라는 게 국가범죄입니다. 네네. 네, 조직범죄를 조폭들이 네. 저질러도 우리가 만극할 일인데 국가가 직접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 국가기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주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이라는 조직이고 네. 그러면 아주 따가운 비판이 돼야 되거든요. 네. 기사 분량도 쏟아져 나와야 돼요. 네. 안 그러고 있잖아요. 왜? 네. 그 기사를 쓰는 곳이 바로 법조 출입 기자들이고 이 법조 출입 기자들은 많은 경우에 검사들에 대해서 이해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같아요. 이해를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또 좀 재밌는 게 그 이제 디넷 문제에 대해서 그 휴대폰 정보를 저장해놨다가 별건 수사를 한 게 또 대법원 재판 과정이 드러나서 대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위법이다. 그래서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그렇죠. 일이 있어서 이걸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에 대해서 대검이 오늘 바로 아까 따끈따끈하게 해명 자료를 냈더라고요. 뭐라고? 아마 이 해명 자료대로 또 기사를 쓰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대검이 지금까지 해명 자료 낸 것들은 다 자백이거든요. 네네. 우리가 해왔다. 해왔는데 이런 근거다. 근데 그 근거 자체들도 다 이렇게 좀 찾아보면 실제하고 다른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네. 근데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건 수사를 해왔는데 해온 게 나오니까 현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관련돼 있는 것만 선별을 종료한 후에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외외적으로 그 휴대폰 전체 이미지를 보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필요를 누가 판단하는 거?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외외적으로 하든 뭐 하든 간에 영장에서 못하게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이게 외부에서 수사가 들어가면 다 이게 물증이다. 그럼요. 물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도 또 있어요. 선별 절차까지 종료된 이후부터는 그 이미지 이제 전체를 저장했잖아요. 거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통제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불법 도청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못 보게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면 이게
허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청이라는 게 음성 정보잖아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너무너무 스마트해져서 이 핸드폰 안에 온갖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 금융 정보도 있고 뭐 온갖 정보잖아요. 정말 나에 관한 모든 정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네. 정보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국가가 이 정보에 접근할 때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가는 심정을 해야 돼요. 꼭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의심하여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범위 내에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들여다봤어요. 어떤 거를. 뭐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봤어요.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접어야 됩니다. 폐기해야 됩니다. 접근할 네. 수 없도록 해야 돼요. 네. 근데 이 원칙, 이건 헌법적 원칙이거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만 있는 원칙이 아니에요. 문명국가 모든 나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원칙을 검사들이 보란듯이 깨고요. 국민들에게도 예외로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 완전히 네.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된 미취학 아동이 어쩌라고 막 이렇게 막 심술 부리는 거 네. 있잖아요. 그 네. 애들은 이쁘기라도 하죠. 아 정말 못됐어요. 정말 나빠요. 이게 정말 대한민국 체계를 근간을 허무는 짓이에요. 이 사람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내면 네. 딱 누가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걸 그대로 또 써줘요. 아까 말한 법조 기자들이. 아니 그러니까 후배들을 잘 가르치셨어야 되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 언론이 자 봐요. 이제 뉴스버스도 요새 여러 활약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기성 뭐 언론 출신이신데 새로운 판에서 새로운 활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기성 언론 체계에서 되게 자유로워졌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수용자들 입장에서 네. 단순히 뉴스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뉴스도 적극적으로 선택하시거든요.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유튜브도 보고 그냥 네. 재미없으면 넘어가기도 하고 정말 의미 있다면 공유도 해주시고 네. 구독도 해주시고 뭐 격려도 해주고 댓글도 달고 이래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변했어요. 근데 언론과 일부 극소수 국가기관만 안 변해가지고 뭐랄까 한 80년대 70년대 정도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쓰럽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리고 이 보도가 제가 보니까 이제 저희가 아까 대법원에서 지금 디넷 논란이 계속 됐잖아요. 네. 디지털 캐비넷이라 그래서 논란이 됐으면 이런 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즉시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엠바고를 걸어놓고 있다가 오늘 뒤늦게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기자들이 과거의 기자들하고 좀 많이 달리. 아니 그리고 그게 무슨 국가 안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면 무슨 엠바고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걸어 놓는다고 통하는 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네. 상식적인 국가기관이랑 어떻게 되냐면 검찰총장이 물론 책임지고 그만두는 건 물론이고 대규모 감찰을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못 믿는다면 뭐 감사원 네. 감사를 자청하거나 네. 그렇죠? 네. 다른 국가기관들이 그다음에 정보통신이나 뭐 국가인권위원회나 뭐 하여튼 뭐 여러 있잖아요. 정보통신부도 있고 여러 있거든요. 정보위원회도 있고 네. 이런 데가 합동으로라도 우리를 들여다봐라.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범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철저한 감사를 해달라라고 자청해야죠. 그리고 맞습니다. 국민들에게 네. 약속해야죠.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만두는데 검찰총장이 이런 일 때문에 정말 패기쳐서 죄송하다고 수사를 잘해보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네. 거짓말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늘 이래요. 적반하장. 예. 네. 이게 사실 사과부터 할 일이거든요. 그렇죠. 사과부터 하고 예.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진상 조사를 하고 네.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그 재발 재발 방지 방지 대책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럼요. 이게 수순인데 정상적인. 아니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라 이게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 정도가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염치도 네. 없고요. 아니 네. 기본적인 부끄러움도 없고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은 검사들은 그냥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여태까지 그랬으니까. 네. 이건 정말 국민들이 혼내줘야 됩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 이것도 국정조사는 이제 조국 혁신단이 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수습을 좀 해야 됩니까? 매우 유감스럽지만 이것도 물론 궁극적으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거 말고요. 그거 네. 말고 이것도 푸는 방법은 특검밖에 없죠. 네. 검찰을 네.
검찰 일반이 되겠죠.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사. 네. 이거는 좀 수사 범위가 넓잖아요. 굉장히 광범위하죠. 굉장히 광범위해서 대규모 특검이 도입돼야죠. 네. 그리고 그 정보들은 정말 다 소각해야 됩니다. 폐기가 돼야죠. 폐기를 네. 확인해야 되고 2중, 3중으로 확인해야 되고 또 하나 그 정보 수집을 당한 국민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이진동 대표님 같은 분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국가가 네. 사과하고요. 네. 그 다음에 피해도 가름해야죠. 손해배상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다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보를 다 폐기할 것, 네. 그 다음에 그 정보를 그렇게 쓰는데 가담했던 사람들을 뭐 징계하고 네. 형사처벌할 것, 그다음에 다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할 것, 정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을 찾아내서 국가가 사과하고 네. 피해도 뭐 금전 피해로 가름해야죠. 손해배상을 네. 하고 이걸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검찰의 명운이 걸린 일이에요. 그렇죠. 네.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닫아야 이거예요, 사실은. 돼요. 네. 닫아야 이게 돼요. 더더군다나 수사권을 이용해서 이렇게 네.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지금 너무 조용해요. 아니, 그러니까 도둑놈 잡으라고, 네. 저 직원 몇 명을 채용해가지고, 제가 부잣집이어가지고, 저희 식구들끼리는 도둑을 못 잡아서 몇 명 경비업체에서 불렀더니, 네. 이 친구들이 우리 집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우리 집을 도둑질하냐라고 소리쳤더니, 지가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네. 적절한 예는 아니었나요? 하여튼. 아니, 그거하고 비슷하죠. 예. 법 집행기관인데 맡겨놨더니, 아까 인권 보호하라고 맡겨놨더니, 다 지금 오히려 기본권을 침해하고 적법 절차 안 지키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아니, 아까 이화영 부지사 네. 경우에도 모든 공무원은 법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법이 네. 공무원을 지배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법으로 국민을 지배하는 게 아니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검사들도 법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이 하는 것처럼 구속 피의자를 부르고 싶으면 검찰청으로 특보영장 받아다가 집행해야 돼요. 네. 그럼 경찰은 검찰보다 모자라 보이지만 이를테면 네. 수사 역량이 모자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아니 검사들이. 그렇지만 정확하게 법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네. 그게 아니고 수사를 하려면 접견을 합니다. 수사 접견을 통해서 구치소에 와서 조사를 해요. 네. 근데 검사들은 법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아요. 네. 법 위에 있어요. 그럼 국민 입장에서 많은 국민의 세금을 투여해가지고 네. 권한 주고 돈 주고 특수활동도 자유롭게 하게 해주고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네. 끝났죠. 이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조직입니다. 네. 그런 생활을 오래 해오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 모습에서도 그런 게 보이잖아요. 겁이 없어요. 네. 네. 보이잖아요. 그리고 겁이 없는데 남들 보고는 겁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겨우 임기 5년짜리 네. 대통령이 뭐 이러면서 겁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스스로가 했던 얘기를 자기가 돌아봐야 되거든요. 돌아보는 기능이 없잖아요. 지금쯤은 쇼츠로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지 않았을까요? 아니 봐도 뭐 이게 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겠어요. 네. 맥락이 있는 거지 말이야. 뭐. 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죄자다. 이 얘기는 당신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그걸 어떻게 나에게 빗대라고 빠져나가겠죠. 이 검찰 개혁해야 되려면 이 핵심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지금? 그 검찰 제도 자체가 네. 뭐 현대 사법 체계라는 게 끊임없이 의심하고 견제와 균형을 갖추자는 거예요. 네. 옛날에 사또나 원님이 재판할 때 보면 잡아오는 사람도 사또의 부하들이죠. 그러니까 네. 잡아오고 재판에 붙이고 재판을 하는 사람이 다 사또예요. 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듯이 잡혀온 사람이 물어볼 게 하나밖에 없어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 어떤 죄를 범했다는 것, 그 다음에 죄값을 치르는 의미에서 형벌을 부과한다는 건 그 사람에겐 치명적이거든요.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고, 네.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고, 생계를 박탈할 수도 있고요.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밀하게 들여다봐야죠. 예단하면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소송 구조에서 핵심은 뭐냐면 견제와 균형, 그 다음에 네. 각각의 책임 있는 기관으로 권한들을 나눠줘야 돼요. 네. 네. 그런데 형사사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형사사법이 아니라 법원이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라 네. 검찰사법 같아요.
수사권이 검찰에 속해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재판에 붙이냐 안 붙이냐도 검찰이 정해요. 네. 그러고 법원에 가더라도 형사 재판의 경우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정말 나쁜 범죄자 같아서 재판을 했는데 검찰이 공소 취소해버리면 그날로 재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도권 네, 누가 네. 가지고 있습니까? 네. 검찰이 가지고 있어요. 네. 또 하나, 뭐 대구 김우중 회장 사건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사건이 있는데 징역 10년을 선고하더라도 검찰에서 그냥 풀어주면요, 형집행정지하면 네. 네. 뭐 10년짜리 범죄자도 한 달 만에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형사사법에 대한 모든 권한이 검찰이 한 손에 틀어잡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생사 여탈권을 다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던 대로 진술 회유가 가능한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자, 굉장히 이상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도 있잖아요. 네. 구치소, 교도소에. 근데 수감되는 순간 며칠 안 지나서 다 고분고분해져요. 왜 고분고분해지냐면 교도관들이 통제해도 통제가 다 되는 거예요. 네. 왜? 징벌방 보내가지고 운동을 못하게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하루에 30분이라도 햇볕을 쬐야 되는데 운동 안 하던 사람도 교도소 가면 운동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접견을 못하게 하면 그건 너무 힘들거든요. 네. 아내가 찾아왔는데 남편이 찾아왔는데 만나지도 못하게 하면 요런 한두 가지만으로도 교도소 수용자들이 다 통제돼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있잖아요. 막 네, 네.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길길이 뛰던 친구들도 들어가면 네. 다 고분고분해져요. 그런데 교도관 앞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검사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어디서 까불어요. 죽으려고. 네. 하여튼 결국은 검찰을 어떤 이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들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22대 국회에서는 그런 개혁들이 다 이루어질까요? 해야죠. 그 국민의 요구고 명령이에요. 안 하면 네. 국회의원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사를 잘하는 검사가 있다면 그 이름은 뭐라 붙여도 좋은데 뭐 중대범죄수사청이든 뭐든 네.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보내주고 뭐 법률적 지식이 해박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국가기소청 또는 공소청이라는 네.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소 업무만 다뤄야죠. 네. 그래서 수사기관하고 기소기관이 다르면 견져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야, 이게 제대로 수사한 건가? 이걸 정말 기소하는 게 피해자를 위해서 바람직한 건가? 국가 작용으로서 올바른 건가? 따져봐야죠. 네. 그리고 자꾸 묻기도 해야 되죠. 네. 수사기관에서 왜 이런 거는 챙기지 않았어요? 라고 묻기도 해야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기관을 쪼개가지고 권한을 배분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적, 시민적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본만 네. 하더라도 검찰 심사회가 있어요. 네. 근데 검찰 심사회가 뭐냐면 기소가 적당한지 아닌지를 배심처럼 들여다보는 거예요. 미국에는 기소 배심이 아예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인민재판이라는 게 6.25 때 막 이상하게 막 공산당이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인민재판이란 말이 거부감이 있지만 사실은 재판 중에 가장 순도 높은 재판은 국민재판이죠. 네. 근데 우리는 배심도 안 하고 참심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국민이 겨우 이렇게 들여다보는 국민 참여 재판만 하잖아요. 네. 기속력도 없고. 근데 재판도 그렇게 배심으로 와야 되는 거고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국민의 검찰권 행사가 돼야 되죠. 네. 네. 미국처럼 기소 배심을 하거나 일본처럼 검찰 심사회를 하거나 하는 안전장치들을 둬야 돼요. 네. 전 그 중에 뭐 조국 혁신당은 지검장 직선제를 얘기하는데 그건 반대하고요. 네. 그거는 네. 왜냐하면 나중에 좀 그 부분은 좀 바뀌겠죠? 예, 네. 논쟁이 돼야 될 부분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선출직 지검장이 생기면요. 네. 박살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네, 막 범죄와의 전쟁하고 뭐 가벼운 범죄인데도 막 엄청나게 막 네. 91년에 봤던 것처럼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운 판이 되고 그럴 수 있어서 그건 좀 걱정이고요. 조국 혁신당의 공약 사항이긴 하지만 그 네. 조국 혁신당의 공약 사항이라고 해서 다 실현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 네. 뭐 12석짜리인데요. 네. 예. 아마 그래서 논쟁이 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아까 좀 말씀하신 것들이긴 한데 지금 이제 너무 막 특검할 거 국정조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이채 양명주라 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채 양명주 중에 지금 얘기한 건 최상병 특검 하나만 그렇죠. 얘기한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이태원 특별법 있고 이태원 그것도 이제 특별법만 지금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면 또 특검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게 나 있고 또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지금 뭐 좀 불거져 시끌시끌하다 쏙 들어가 버렸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다 잘 아는 명품백 수수 문제 있고 그리고 주가 조작. 네. 이 주가 조작만
전만 해도 특검법이 통과됐다가 지금 거부권 행사돼서 다시 또 내려가 있는 거잖아요. 재의결까지 안 네. 되고. 이런 문제들은 지금 현안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그냥 뭐 최상병 특검 하나 하고 그거 했으니까 또 이제 다른 거 하지 말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이런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너무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던 디넷 문제 있죠. 네. 그리고 고발사주 문제도 있어요. 고발사주도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그 검사 고발사주 했던 그 당시에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손준성 검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법원 판결에선 조직범죄라고 나왔기 때문에 네. 배후 규명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계속 승진, 영전을 계속 해왔다 그러면 이것도 수사방해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풀어야 되는데 이 산적한 이런 풀어야 될 문제 이거 어떻게 지금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되나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는 그 문제를 하나하나 다 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총선 막판에 국민의힘이 좀 올라왔잖아요. 그 네. 전에 보면 범야권이 한 220석까지 갔거든요. 네, 그러다 김준혁, 양문석 또 문재인 대통령도 기여를 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야권이 좀 의석수가 줄어드는데 네, 그래도 108대 192라는 결과를 국민들이 준 겁니다. 192석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 순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네. 이를테면 뭐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아직 고속도로를 착공한 건 아니니까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뭐 좀 미안한데 이태원에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네. 또 젊은 해병대원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선순위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말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명품백 되게 중요한 사건이지만 네, 그래도 최상병부터 찾아. 이태원부터 네. 하자. 목숨 달린 문제부터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주가 조작이나 이렇게 가자라고 야당에서 만약 순서를 짚잖아요. 네.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하는 건 불가능하다면, 그렇죠. 네, 그러면 국민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네. 문제는 순서의 문제지. 그냥 건너뛰거나 네. 도매급으로 하나만 하고 가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 안 할 거고요. 용납 안 하는 국민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야당을 심판할 거고, 네, 두 번째는 국회가 제의를 제대로 못하는 걸 반복적으로 확인하면 네, 국민들이 문제 해결하자고 나설 네, 거예요. 네, 저는 그건 정말 불행한 사태라고 봐요. 네, 또 길거리에서 뭐 매일 저녁 주말마다 10만, 100만 이렇게. 그래서 그게 우리 민주 역량을 과시하는 건 좋은데 뭐 들러리 삼아서 한 번 모이는 건 몰라도 생업에 종사해야 될 국민들이 자기 숙제도 많은 분들이 물가도 지금 힘든데 그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정권하고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거는 한심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이 분명한 자기 입장을 보여줘야죠. 네. 그렇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야당이 입장을 분명히 보여줘야 될 것 네네. 같아요. 그거 하라고 네, 배지 네. 달아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거의 뭐 시간이 다 돼서 들을 만큼 들은 것 같은데 혹시 못 하신 얘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 뭐 저희 단체도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희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안 받고 네, 오로지 시민들이 10,000원씩 내는 거로만 운영하는데요. 네, 인권연대 웨브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도 좀 해주시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정권의 눈치 안 보고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인권연대는 100% 시민인권운동단체, 그러니까 100% 시민들의 후원, 참여에 의해서만 네, 지금 네, 네. 운영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더 나은 사회로 한 발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 저 인권연대 같은데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많은 네. 관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또 우리 이진동 대표님은 그 법조 출신 법조 기자 출신 중에서 정말 탁월한 전문성이 있는 분이고 게다가 구체적인 이제 단독 보도, 특정 보도도 많이 실력이 검증된 분인데 이런 분이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시민 인권 보장을 위해서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일도 겪으셨지만 활동하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 정말 고마운 일이고요. 그게 아니라 보통은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조금 기회되는 분들은 어디 로펌에 고문 갈 일 없나부터 해가지고 뭐 온갖 하여튼 지 살 궁리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격려해 주셔야 되는 게 시민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구독자가 아주 많은 건 아니니까 구독해 주시고 또 SNS로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러면 시민이 살아있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 시민의 역할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뉴스베스도 제대로 언론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죠. 네, 해야 되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격려를 해달라는 거죠. 네, 기사 포워딩하고 뭐 SNS에 올려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사람들 카톡방에서 공유해주시고 구독하자 그러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좋은 세상이 가까이 올 거라고 봐요.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패널 같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